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채널에 이제 1년 반 전에 출연해주셨던 아니 그렇게 오래됐나요, 우리가? 오래됐어요. 그래서 한번 제가 초대한다 했는데 제가 또 너무 지방에 살다 보니까 제가 좀 초대하기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마침 오늘 또 좋은 자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책 제목이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예전에 제가 1년 전에 했던 책이랑 또 책 제목도 비슷해서 되게 또 재미있게 잘 봤는데 좋더라고요, 책이. 아유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옷 색깔도 제가 맞춰서 입었습니다. 아유. 나름대로 팬입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저도 예. 인구님 새 책 기대가 큽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그래서 어떤 책인지 좀 주제를 좀 알고 싶거든요. 아우 예, 뭐 이 경기 변동 활용해서 돈 버는 법. 네.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네. 이게 뭐 정말 난리도 아니잖아요. 아, 그렇죠,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데 네. 좀 안 좋다 싶으면 이게 막 비관론이 넘쳐요. 네. 우리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헬조선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랬고 뭐 또 2020년만 하더라도 돈 복사한다 그러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는 또 이게 좀 겸손해지는 그 시장이라는 게 이게 뭐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안전하게 장기 투자하고 우량주 장기 투자하세요라고 하지만 그 우량주조차 사실 제 계좌도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는데 한 30% 녹아내리더라고요. 보통 다 지수만큼 내린 거예요. 네. 제가 참고로 삼성전자랑 현대차 같은 종목을 갖고 있는데도 그래요. 물론 이제 다른 종목도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한때 뭐 98,000원 가던 게 그렇죠. 네. 6만 전자 한번 예. 되고 그랬잖아요. 예. 이게 이런 식으로 계좌가 녹아내릴 수도 있구나. 이렇게 우량하고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들도 읽어보고 해도 점점 실적은 좋아진다 그러는데 이건 뭐 주가는 영 그런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가 이제 이 고민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저도 이코노미스트로서 우량주 장기 투자하려는 계좌는 따로 분리해서 놔두고 거기는 안 건드리지만 그렇게만 하기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지표들 따라서 자산의 예쁜 비중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거든요. 가장 간단한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전체 자산을 달러랑 우리 인구님도 달러 좋아하시죠? 4달러, 네, 저는. 그래서 달러랑 원화 자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가 경기가 좀 나빠진다.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 좀 탄력이 둔화된다 싶으면 달러를 좀 사두고 반대로 경기가 이제 바닥치고 좋아진다 싶으면 원화를 좀 사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나가는 그런 일종의 스위칭 그런 전략들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지금 투자를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그렇죠. 대체 투자까지 다 하시잖아요. 맞습니다. 거의 투자계의 유상철이셔요.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. 미들라이커. 예, 공격수로도 할 수 있고 수비수도 그렇죠. 할 수 있고 미드필더도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두루두루 투자에 대해서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네네. 최근에 증시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요. 네, 뭐 이상하죠. 위인지 아래인지를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인데 떨어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? 뭐 경기가 나쁜 건 아니고요. 예. 올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아마 3% 정도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. 예. 1월달 수출만 나왔는데도 1월달 수출 보니까 그 일평균 하루에 이제 연휴가 있으니까 하루 평균 수출액 이런 걸 살펴보면 거의 한 20% 가까이.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도 되게 경기가 좋았는데 지금도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서 주가가 빠졌다, 뭐 불황이 왔다 이거는 좀 이야기가 이상한 것 같고요. 결국 뭐가 왔냐 하면 작년보다 성장률이 둔화됐다. 작년 4%인데 올해 3%다. 그러니까 올해 시장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. 가속도. 그러니까 방향성이 강해지면 좋은데 방향은 위상향이라 하더라도 기울기가 둔화되면 좀 안 맞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? 그러니까 그 기저효과 사라지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 1년 바짝 좋고 그 뒤는 이제 좀 간다 안 간다 싸우다가 2, 3년 지나면 그때가 고점이었네라는 이런 사이클들이 좀 2017년, 18년에 한 번 있었고 또 그 전에 주식시장이 2014, 15년 중국 붐 때도 그랬고 또 2009년, 10년 정도 그랬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이전 좋은 적이 잘 없거나 2년차 수익률은 보잘것없고 3년 차에는 결국 고생하는 시장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
이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2022년이 20년 3월이 바닥이었으니까 예. 딱 만 2년 됐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그러니까 마음이 좀 힘든 장인 거지 뭐 불황이라 그렇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성장 탄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.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버티질 못했다. 이런 어떤 과거의 경험 법칙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환율 올라가니까 아, 미국 달러 강세니까 네. 뭐하러 원화 자산 투자하냐 라면서 외국인들도 빼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안 그래도 환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야기해보자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지금 고환율 상태인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? 일단 뭐 투자자 입장에서 예. 달러 자산이 제일 많은 아, 오히려 그런 달러가? 시기죠. 예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스위칭을 하니까요. 작년 봄부터 달러를 계속 편입을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 봄에 한국 수출이 43%인가까지 나오다가 수출 탄력이 이제 4, 5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해서 아유 이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이 고점을 넘기는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. 예.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장점이죠. 그래서 한국 주식을 다 팔지는 또 않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량주는 좀 장기 투자해야지 하는 예. 그런 생각을 했죠. 저도. 우량주는 원래 물리는 맛이에요. 예, 후회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요. 아무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제 그 전술적으로 이제 뭐 한국 주식,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한국 채권, 미국 채권도 투자를 하지만 미국 쪽으로 이제 좀 더 무게 중심을 옮겨놨는데 이제 지난해 연말이 딱 되니까 한국 주식 시장은 이제 정말 힘이 없고 미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. 갑자기 붙었었죠. 예. 예, 특히 저는 뭐 미국 주식 투자해서 받은 수익보다 환차익이 더 컸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환율에서 수익이 잘 나니까 이제 반대로 한국 주식은 완전히 쭈그러들어 있고 그러니까 또 그때 지표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제가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정도 지표를 아주 핵심적으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매 판매 통계가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소매 판매 통계가 지난해 가을에 되게 나빴다가 연말엔 그래도 또 나쁘지 않은 그런 숫자들을 조금 찍고 1월에 또 나빠질 것 같다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. 아무튼 간에 그 영상 올라가면 박사님도 틀렸네 이런 소리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발을 좀 빼고요. 근데 정말 잘 버텼어요. 굉장히 잘 버텼어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시장에 대한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공포가 너무 만연해 있다. 그래서 이제 지난해 연말에 조금 달러를 팔아서 한국 원화로 가면서 또 주식에 대한 자신은 없어가지고 한국 주식도 조금 사면서 사실은 한국 채권도 좀 샀고요. 그리고 이제 1월 말 설 연휴가 됐는데 이제 패닉이 한번 왔잖아요. 어떻게 2,700이 깨집니까? 정말 아니 10%가 한 방에 녹아나는 걸 보고서 그쵸. 너무 싸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제 또 팔았죠. 달러를 또 좀 팔아서 또 이번에는 그냥 한국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한국 주식을 조금 사놓은 그런 식으로 지금 액션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달러 자산의 비중은 여전히 큰 편이다.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 부동산? 예.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2013년에 바닥 쳤거든요. 14년부터 22년까지 오르면 만 8년, 9년째 오르는 건데 아직까지 집을 안 샀다. 그러면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건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 비관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들한테 사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이제 두 번째, 인재 소득이 된다. 그래서 인재 좀 내가 번 돈도 있고 해서 코인도 좀 팔고 주식도 팔아서 부동산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는 건 좋은데 최근에 급등했던 지역들 위주로 이렇게 따라잡는 것보다 차라리 코어 한국에서는 서울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걸로 보인다라는 그런 좀 약간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.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그냥 우연찮은 기회에 연구자들 분하고 도움을 얻어서 한국의 그 주택 구입의 자금 내역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. 아주 일부 표본만 봤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세 지역이 벌써 떠오르죠. 그러니까 그냥 통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. 그 세 지역 중심으로 봤는데 부채 비율이 100%인 분들이 태반이에요.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를 뭐 5억짜리를 사는데 4억짜리 전세를 끼고 사면 1억이 필요한데 그 1억도 자기 돈이 없어서 대출받아 사신 거가
그럼 레버리지가 부채비율이 100%. 영끌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네요. 예,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저는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여력은 있다고 보는. 왜냐면 경기가 좋으니까. 근데 이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영끌하신 분들 입장에서 약간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는 올해 좀 볼 수도 있다. 예. 왜냐면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까. 아, 그러니까요. 특히 DSR 규제라든가 예. 또는 신용대출 규제가 최근에 되게 강화되고 있어서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건 좋은데 그 실수요자가 최근에 급등했던 지역을 따라잡는 형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들 중심에서 좀 힘들지만 예.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, 이게 또 힘들다라고 하시면 아, 이번 타임 조금 쉬는 것도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홍 박사님 참 좋아하는 이유가 뷔페 같아요. 그러니까 메뉴가 많아. 그러니까 다른 게스트분 보면은 주식만 얘기하시거나 부동산만 얘기하는데 아예 이 메뉴 중에 뭘 먹어야 될까 그러면 지금은 중식을 먹어야 돼. 지금은 일식을 먹어야 돼. 이게 딱 그 충분한 메뉴를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